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가져가라고 한 거 어떻게 다 챙겼을까요? 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프린트 고1 국어 문학 수업 개념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 이 교과서에 있는 것만 교과서에 있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이것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찾기 쉽게 제가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뭐 소시지 해가지고 돼 있는 건 우리가 소설과 시에 대한 이론, 여러분들 이미 다 1학기 때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거에서 찾아보면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쏭달쏭이라고 돼 있는 건 역시 제가 다시 올려놓겠지만 그 문학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마음 같아서는 그거를 다 뽑아주고 싶지만 그게 분량이 거의 1000쪽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뽑는 건 불가능하고 뽑아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다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쪽수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쪽수가 없느냐면은 제가 중간중간 편집을 수시로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두 페이지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를 써놓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빨리 찾으면 되느냐? 거기 보면요, 알쏭달쏭하고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뭐 1번, 2번, 뭐 148번 이런 식으로. 그게 개념 번호예요. 그 개념 번호 순서대로 맨 앞쪽에 차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얼마인지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립니다.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더 내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요 다음에 다른 내용이 더 이제 제가 더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요 정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한쪽에 잘 뒀다가 제가 차후에 이 얘기를 하면은 한번 살펴보고, 아, 이게 개념 번호 몇 번이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의 방향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학기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1학기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1시간 들어오니까 활동 위주로 해보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쵸? 약간 이게 뒤틀렸다가 어떻게 수습을 했는데, 지금 2학기 때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여러분들 내일부터 학교를 지금 못 나오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전환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2학기 때는 활동 위주로 하지 않고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수행평가 역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간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격으로 하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좀 그냥 유연성을 지닐 수 있게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랑은 어디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차례로 봤을 때 대단원 2에 여러분들 문학의 여러 빛깔에서 별의 눈밤하고 봄봄, 요거를 여러분들 1학기 때 아마 건너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저랑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단원에 있는 우리 문학의 숨과 결 해가지고 요 문학 부분을 역시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저랑 같이 배웠던 시 이론, 소설 이론을 고스란히 지금 다시 또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빨리 복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없지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은 53쪽에 보면은 문학의 여러 빛깔 해가지고 딱 대단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57쪽에 자,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제가 다시 한번 1학기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 문학 이론 부분을 잠깐 되짚어 드리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국어에서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문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왜?
말이나 글을 아름답게 잘 가다듬어서 꾸며놓아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문학, 그러니까 문예라고 부를 수 있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문학의 역사라는 거였죠. 그래서 문학, 문예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 원시 시대부터 사실 문학, 문예라고 하는 게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치하고 그렇죠? 단순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뭐니 뭐 이런 걸 그렇죠? 바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바라고 뭔가 기원하는 거, 살아돌아오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사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저 산 너머에 갔을 때 물과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먹을 것들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야만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아마 문학, 문예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사냥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냥 잘 되게 해달라,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 등등등등. 그 다음에 다른 부족 만났을 때 쫄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몸에다가 멋있는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려야 되겠죠. 무시무시해 보이려면. 그 다음에 좀 응원도 좀 해줘야 되니까 노래 같지 않은 노래도 좀 불러야 되고 동물 흉내도 좀 내고. 그래서 춤, 노래, 그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왜? 예술들이 한데 모여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종합 예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가? 영화나 뮤지컬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종합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먼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원시 종합 예술에서 바로 예술, 문예, 문학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종합적인 형태였던 이 예술이 점차 어떻게 된다? 분화된다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이어갔었죠. 왜 분화가 되느냐? 처음에는 노래가 한두 개였어. 그러니까 다 기억할 수 있고 누가 부르든 똑같아, 단순하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래 내용이 좀 많아지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부를 때 더 좋아, 얘가 부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노래는 네가 불러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도 어때요? 얘가 해주는 게 더 재밌어, 기억도 잘해, 이야기는 더 길잖아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는 네가 해라. 춤도 네가 추니까 춤 사이가 다른구나, 앞으로 춤은 네가 추렴. 그림도 야 너 정말 금손이구나, 네가 그림 그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 영역이 생기고 점차 발전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각 예술 분야가 분화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과 글로 하는 예술을 문학, 문예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그럼 그림은 미술 시간에 배우고, 노래는 또 어디서 배워요? 음악 시간에 배우고, 동작은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배우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예술 분야가 지금은 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말과 글로 이제 가다듬은 그 예술 분야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학이고 문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서 또 넘어가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 문학, 문예에는 어떤 종류, 갈래가 있느냐, 장르가 어떤 게 있느냐 살펴봤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감정을 노래하는 거, 서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서, 풀어낸다. 정, 감정. 그래서 감정을 풀어내는 서정.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사. 사건을 풀어낸다 해가지고 서사. 이렇게 서정과 서사를 우리가 크게 짚어보았던 거예요. 뭐 교술이라든가 그 기술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서정과 서사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로 서정. 서정, 감정을 풀어내는 거. 그 내용이 지금 교과서 이 부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서정 갈래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로 말 그대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시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은 우리가 글자로 쓰여 있는 거는 시, 랄랄라 부르는 거는 노래라고 해서 구분을 짓지만 예전에는 그 시와 노래가 구분되는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했었죠. 그쵸,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시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시가. 시라고 부르지 않고 시가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작가는 작품 속의 화자를 통해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하고, 여기 주관화된 감정, 말 그대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것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성, 압축성, 음악성 등을 중요시한다. 음악성? 여러분들 예전에는 시와 노래가 하나라고 했었죠. 즉 노래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더 예전에는 이야기와 노래가 하나였던 그런 원시 중앙예술의 형태였고요. 노래로 부르려면 내용이 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용이 긴데 그걸 어떻게 노래로 다 부릅니까? 그러니까 짧게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는 어떻다? 압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적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단어, 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축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예를 들면 여기 함축 나오는데 여러분들 개념 목록 다시 한번 쭉 볼까요? 개념 목록 다시 한번 봐보세요. 찾는 법 알려줄 테니까. 여기 보면은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봐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알쏭달쏭 9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거기 보면은 갈래 선택해놓고 함축이라고 있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걸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업 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더 자세히 보려면 이걸 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른쪽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빗금 쳐놓고, 그죠? 숫자 5가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도. 이게 중요도입니다, 여러분들. 5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축은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든 아니면은 수행평가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 개념 찾기 표를 목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이런 시의 구성 요소와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의 구성 요소는 운율, 이미지, 정서 등이다. 시인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운율이나 이미지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표현법까지도 싹 다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2학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이미 1학기 때 저랑 같이 살펴봤죠? 그렇죠? 7단계를 살펴보는 거, 그건 시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개념, 표현법까지 이제 더하면은 시 공부가 이제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입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누구의 시인가요? 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지금 여기 이건 교사용 교과서여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석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기 시작하면 절대 시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때 그 수업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놓친 거 있는데 이게 여기 이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소화시킬 때 여기 있는 대로만 공부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꼭 제대로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거에 의존하면은 진짜 학기말 나가가지고 또 피눈물 흘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미 1학기 때 피눈물 흘려봤죠? 네.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1학기 때 하던 대로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인을 염두에 두고 작가를 염두에 두는 관점, 이걸 뭐라고 하죠?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표현론적 관점. 그럼 윤동주 시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밑바탕으로 깔고 있으면 좋은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 또는 성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판서를 그때그때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서 필기 메모를 해놔야겠다 싶으면 해놓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습관도 여러분들 칠판에 있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게 이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체크하거나 메모를 해놓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어떻게든 물어보거나 뭐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메꿔놓는 거. 그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상세한 해설이나 이런 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에 수업을 왜 하는지에 충실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받아 적는 거에 열 올리지 말고 제가 해주는 설명 중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걸 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한번 혹시 1학기 때 좀 자기 만족이 좀 안 됐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윤동주 시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바탕으로 깔면 좋은 거 바로 하나는 뭐다? 부끄러움. 또 하나는 뭐다? 성찰, 반성이라고 부르는 거. 요걸 우리가 깔고 가면 어떤 작품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 저번에 해소가 됩니다. 두 가지를 꼭 바탕을 짚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 해는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목만 보면 낭만적이지 않아요? 별 해는 밤. 여러분들은 평소에 별 얼마나 보나요? 별 볼 일이 없나요? 어감이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이 안 보이나요, 밤에? 보여요. 태백은 별이 보이나요? 네. 제가 밤에 진짜 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저는 살면서 별을 가장 많이 본 게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 시절. 그 부대가 있는 곳이 대부분 공기가 맑고 사람이 없는 밤에 깜깜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진짜 이렇게 하늘 보면은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이렇게 싹 보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제가 별을 본 적이 크게 그죠?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별은 별 한두 개 보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정말 이렇게 흩뿌려놓은 듯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본 겁니다. 자, 아무튼 과연 이 윤동주 시인은 이 별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이 작품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름다웠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자아 성찰. 일단 여기 성찰 나왔네요. 성찰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 형상화하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언제 배워보느냐? 그래서 목록표에 보면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개념번호 8번 해놓고 형상화 나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상화가 굉장히 가장 먼저 살펴볼. 그 다음에 중요도가 몇이래요? 5.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니까 여기도 나와 있겠죠? 천천히 그건 우리가 표현법 더 살펴볼 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화자는 별이라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도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리며 무기력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반성, 또 나왔네요, 반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이 작품을 통해 시의 구성 요소인 운율도 살펴보고 이미지 등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목매면 여러분들 저번에 실력 안 늘어요. 바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뭔가 시인은 달라요. 표현하는 게 가을이다가 아니라 뭐래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럼 그 가을 하면 어떤 느낌 드나요? 쓸쓸하.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늘하고 차가워지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네. 난 1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가을을 그래서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계절이다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지금 시간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별 해는 밤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 중에서도 밤이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시적 화자가 직접 제시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적 화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시적 화자가 뭘 하고 있느냐? 별을 다 해일 듯, 별을 다 셀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 걱정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시인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이런 부분은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표시를 살짝 해놔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워놓고 이런 뜻이겠죠?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이란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별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밤하늘에 있는 거잖아.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서정갈래에 대해서 배울 때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시는 무엇이다? 서정갈래는 무엇이다? 시적 화자의 주관화된 정서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던 부분 혹시 기억날까요? 네. 바로 조금 전에 있었어요. 주관화된 정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인, 시적 화자가 뭔가 느낀 거를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무언가에 대해서 느낀 거를.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별은 어디에 있다? 밤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이 갑자기 어디로 와요? 자, 이제는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적 화자가 별을 보다가 그 별을 통해서 뭔가를 떠올린다라는 거야. 그 떠올리는 게 지금 어디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고상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화자의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상과 추억이라고 굉장히 고상하게 해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깥 세상에 있던 밤하늘에 있던 별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별과 관련된 그 별을 통해서 뭔가를 떠올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얼마나 별이 많으면 밤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으면 그거를 다 해지 못한대요. 다 셀 수가 없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다시 좀 전에 밤하늘에 별이 있고 그 별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별, 뭔가 생각을 떠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없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도 생각이 어떻다? 많다.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지금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여러분들 별은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별을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일 밤이 남 까닭이요. 내일 밤이 되면 그 별들 다시 어때요? 또 떠오르죠. 그러니까 별을 또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일 밤이 되면 나는 오늘 하던 생각을 내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나 내일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아직 나 젊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저 별들을 볼 수가 있어.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도 나는 많은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희망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이런 해설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시적 화자가 가을이 돼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내일도 별은 뜰 거고 나는 내일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시적 화자 떠올리고 시적 청자 떠올리고 여기 청자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떠올리는 거 뭐였어요? 대상 떠올려야죠. 시를 이 내용 이해하는 거 세 번째 단계가 대상이었죠. 그럼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와요 진짜. 뭐가 나와요? 별 하나의 추억과 일단 추억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사랑과 뭐 짝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도 떠올려요. 근데 별 하나의 쓸쓸함도 그렇죠. 가을과 쓸쓸함은 또 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쓸쓸함도 떠올려주네요. 그 다음에 별 하나의 동경과 동경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동경은 무언가 바라는 거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동경하나요? 학교 밖을 벗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어떤 보면 어른의 세계를 좀 동경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면은 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인기를 얻는 어떤 아이돌의 삶을 어떻게 뭐랄까 동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맨날 들어가보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누군가를 동경할 수도 있죠 여러분. 흔히 워너비라고 하는 그렇죠.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저런 삶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적 화자도 별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동경도 떠올리네요. 이 시적 화자가 바라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시와 자 여러분들 표현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윤동주 시인이죠? 시인이니까 당연히 별 보면서 시 하나 떠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윤동주 시인인 걸 누가 몰라요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다? 표현론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표현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는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긁어가지고 윤동주 시하고 그냥 무조건 일제감독이 다 그냥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 아무튼 간에 별 하나에 여기서 시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별 하나에 뭐? 어머니 또 어머니. 어머니는 특별히 2번 나오네요. 이걸 우리가 굳이 좀 짚고 넘어가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를 왜 2번 할까요? 강조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강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 그냥 시만 잘 써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시의 관점, 수능의 관점에서 볼까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인이 누구예요? 윤동주 시인이에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인이 누구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2번 얘기했죠? 똑같은 내용을 2번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의미가 강조됩니다. 2번째로는요, 리듬이 살아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어머니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번 얘기하는 거는 반복하는 거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에 보면 여기 나와요. 자, 반복을 하면 뭐가 좋다?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감을 형성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다? 지금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그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게 뭔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특히 어머니를 2번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운율도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머니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뭐도 반복되나요? 별 하나.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밤하늘에 지금 별이 어떻게 떠 있다? 엄청 많이, 수없이 많이 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내 마음속에도 수많은 생각들, 그 수많은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적 화자가 과연 마음속으로 뭘 떠올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우리 시적 화자가 할 말이 엄청 많은가 봐. 자기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게 이걸로 지금 다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로세, 노루,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어렸을 때죠. 지금 소학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어울렸던 친구들 그 다음에 그때 자기 이게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을 떠올린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중국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소녀들의 이름을 떠올리느냐? 여기서도 표현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어렸을 때 북간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면 저 압록강, 두만강 위쪽의 땅,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이죠.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이제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이제 이 지금의 서울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기억하는 친구들 이름은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 중국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표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시적 화자가 가을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더라. 그 5만 가지 생각이 무엇이다? 추억이라든가 어렸을 적 친구들 이름이라든가 시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적 화자가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시인은 시인이야.
방금 얘기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멀리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멀리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옛날에 그 속성이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는 긴 걸 다 노래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그 시인들의 이름이라든가 뭐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멀리 있대. 자, 어떻게 멀리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시인이 뭘 보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면서? 별. 근데 그 별은 어때요, 여러분들? 저 멀리 있죠. 그쵸? 근데 멀리 있는 게 별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방금 떠올린 것들. 그거 언제적 추억이에요? 어린 시절. 소학교 시절 나오죠. 근데 소학교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이야. 시간적으로 봐도 어때요, 이제는? 멀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이 얼마 안 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나이만 돼도 초등학교 시절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걸 좀 봐야지 하지만 한 제 나이쯤 되잖아요. 지금 이 수업하는 거 기억 안 나요.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이미 너무 멀어요. 그 다음에 자, 방금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어린 시절. 지금의 윤동주 시인은 그 어린 시절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자, 공간적으로도 어때요? 공간적으로도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쵸?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인이 보고 있는 별 자체가 멀리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왜 중요해요? 그거 보면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잖아. 그 별이 멀리 있듯이 방금 얘기한 것들 그런 추억거리들은 시간으로도 이미 너무 멀리 공간으로도 이미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까지도 멀어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리워하는 어머니조차도 멀리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태백에서의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족이 그리운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아, 강원도 태백 거긴 너무 멀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명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간도는 단순히 주소나 동네 이름, 지역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멀리 있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그리움의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적 화자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것들은 이미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멀리 있으니까 그립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시적 화자의 상태나 심리가 어떤지가 나오면 체크해두라고 했었죠? 자, 좀 전에는 아무 걱정 없다고 했는데 아무 걱정 없는 게 아니네. 어때요? 이런 것들이 그립다라고 나와 있네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하고 흐름이 잘 이어오는데 갑자기 이름 쓰더니 그걸 지워버린대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무슨 관점? 시인을 염두에 두는 관점 무슨 관점? 표현적 관점이 필요한 거죠. 윤동주 시인의 어떤 작품이든 간에 둘 중에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 부끄러움. 또 하나는 뭐? 반성 또는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 왜 그럼 이게 중요한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생각했던 거를 우리가 잘 짚어보면은 윤동주 시인은 이 평생을 자기 반성과 자기 부끄러움으로 산 시인이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반성할 게 많으냐? 자기는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저 동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민족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뭐만 하고 있어요? 시나 쓰고 있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를 공부하게 된다면 요 내용이 담긴 시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시 정리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평생을 이 나라를 빼앗기고 거기에 고통받는 자기의 민족, 동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편하게 시나 쓰고 있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깔고 보면은 요 구절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그리워하는 것들은 저 멀리 있고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라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일로 뉴스나 이런 데 여러분들 이름이 딱 걸린다고 생각해봐. 그거 여러분들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만큼 윤동주 시인도 어떻다? 다시 이 시적 화자도 어떻다? 자기의 이름이 지금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표현의 관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딴에는 그 입장에서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갑자기 벌레 하나 데리고 와요. 그더니 뭐라고 해요? 그 벌레가 밤새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벌레가 밤새 우는 거는 자기 이름이 부끄럽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 이름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나중에 다시 또 표현법에서 얘기하겠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자, 요 내용상 필요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뭐냐면은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을 어떤 대상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그 대상이 그러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 요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엄청 많이 써먹어요. 자, 여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여주인공이 오늘 자기가 좋아하던 썸남한테 고백을 받았어. 그럼 집에 와서 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으면 꼭 그 강아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온갖 춤을 추게 하면서 너도 오늘 기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분 좋은 걸 마치 뭐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강아지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들 한 번쯤 여러분들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강아지를 안 키우면 인형도 괜찮아요. 인형.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있잖아. 그 인형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좋대 이런 식으로 괜히 인형한테 말 걸어. 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표현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객관적 상관문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가을밤에 오는 풀벌레가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저렇게 밤새 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끄러움인지는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받는 민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시만 쓰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이 매우 부끄럽다라고 반성한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고 그렇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연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라고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지문에서도 by the way 나오면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요즘 영어 지문에는 안 나오나요? 아무튼 간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상 전환이라고 나왔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시상의 전환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펴봤느냐? 시를 이해하는 7단계 중에 첫 번째 시적 화자, 두 번째 시적 청자, 세 번째 시적 대상, 네 번째 뭐였죠? 시적 상황이었나요? 다섯 번째가 인식이고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인식의 전환이었죠. 인식의 전환? 생각이 바뀐다? 그 인식의 전환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느냐? 시상의 전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적 화자의 인식이 바뀌면 시의 모습, 시상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배웠지만 인식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바뀐 다음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살펴보죠. 자, 좀 전에는 부끄러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별은 단순히 하늘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별, 생각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별도 우리가 뭐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도 나의 생각에도 봄이 오면 어떻게 된다?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좀 전에 흙으로 묻었다며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때이다.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좀 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따뜻해지면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면 그때는 내 이름 위에도 풀이 이렇게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 절대적으로 해석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응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나의 결이 우리 조국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끝나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시의 내용이 뭐예요? 가을밤에 시적하다가 밤하늘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자기가 그리워하는 거, 지금 다시 만날 수 없는 거,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거,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에는 부끄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는 내용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표현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